네, 자,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워싱턴이 선재규 기자님,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항상 요즘에 얘기를 하는 주요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그리고 뭐 중국이랑 이제 또 뭐 다른 나라들의 관계,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은 러시아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뭐 서방의 금융제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타격을 안 받은 것 같다. 얘네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이러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러시아가 충격이 없지 않다. 이게 지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도 이제 누적된 충격이 점차 이제 밖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점차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로이터가 어제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게 있습니다. 이 충격이 러시아 민항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아에로플로트 같은 경우에 국영항공사인데 지금 에어버스나 보잉기 비중이 한 80%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품 제공이 이제 제재 때문에 차단이 돼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이제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러시아 당국이 그 민항사들한테 대해서 최소한 2025년까지 보잉하고 에어버스 같은 그 외제 기종에 대해서는 동일 기종 부품을 떼어내서 사용을 하는 식의 그런 지침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식통 얘기는요, 물론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요. 그 아에로플로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어버스 350 기종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멀쩡한 거를 한 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부품을 떼가지고선 그 부품을 여기저기 취향하는 그 동일 기종한테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품용으로 멀쩡한 항공기를 해체를 했다. 예. 네. 그리고 또 보잉 737 그것도 마찬가지고 에어버스 320 같은 네네.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러시아 교통부도 그렇고 아에로플로트도 로이터 통신이 여기 대해서 논평을 해라 했더니 답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품이 새로 못 가져오니까 제재 때문에 그렇죠. 여러 대가 10대가 있으면 한 대는 해체를 해가지고 네. 나머지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려운 집에 보면은 그 밥 먹는데 밥이 부족하니까 그 공부하러 직장에 나가는 뭐 맞이라든가 네. 많이 주고 나머지는 뭐 굶고 아이고. 또 어머니들이 중국집 가면은 난 짜장면 싫어한다고 아이고,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가슴이 찡했는데 러시아도 지금 좀 비유가 그렇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부품이 안 들어오면 이게 다 첨단 그건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요. 만들 수도 없고. 네. 더군다나 이제 에어버스 320, 350, 그다음에 보잉 737, 그다음에 이제 맥스 787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잠깐 이제 그라운드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FAA에서 승인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운항을 할 수 있게 네. 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라서 특히 전자 부분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이터 분석을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아에로플로트 보유 항공기 가운데 한 80%니까 보잉이 한 134대 정도, 에어버스는 146대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인 그 수호이 슈퍼제트도 있는데 한 8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핵심 전자 부품 같은 게 대부분 해외 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항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추적을 한 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난 7월 말 이후에 이 아에로플로트 그 수호이 슈퍼제트 가운데 한 50대 정도가 운항 못하고 지금 땅에 묶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추론을 해보자면 이게 부품 문제일 것 같다는 이제 결론에도 합리적으로 그렇죠. 추론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러시아 항공물류 싱크탱크 대표도 로이터한테 갈수록 그 엔진하고 첨단 전자장비 그 정비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게 러시아 민항업계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에로플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영이고 국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작년 한 해 전보다 운항이 한 22% 정도가 줄어서 이것도 더 경영난에다 그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방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석유 수출이나 가스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잘 막은 것 같았는데 민간 부문에서 오는 이런 이제 그 물자 수입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오는 그 민간 부문에서의 충격은 확실히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재가 있지만 제재 우회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여기 관련해서 한 소식통 얘기는 제재를 받지 않는 아시아나 중동 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품을 이렇게 좀 돌려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부품은 그 고유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서방 제재를 의식을 해가지고 최종 그 도착지가 어딘지를 서류에 확실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두바이나 그 중국 기업들이 좀 도와주고 싶어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가 벼락을 맞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계속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저번에 기자님하고도 저희 그런 얘기 좀 했듯이 역시 이제 러시아가 수입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바로 딱 그거네요. 예. 수입 쪽에서 제일 먼저 생길 그때 것이다.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수입에서 제일 수입 먼저. 중단으로 인한 내수 생산 그렇죠. 문제. 네네. 그동안 이제 수출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이제 골마서 슬슬 이제 지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 EU 쪽에 그 이제 겨울이 오니까 원유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금수도 하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네. 그쪽에 요즘 뭐 상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어제 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 러시아가 지금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계속 이제 원유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네. 아직까지는 네. 이제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벨라루스로 해가지고 독일이라든가 폴란드로 가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주로 동유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헝가리,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로 가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러시아 국영 송유관 회사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오는 그 송유관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로 가는 이게 하루 한 합쳐서 한 25만 배럴 정도를 공급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 쪽 송유관 얘기는 우리 잘못은 아니다. 돈을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통과세를 자기들이 주었는데 서방 제재 때문에 이 대금 결제가 제대로 안 돼서 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헝가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전략 배치국률을 푸느냐 했더니 그쪽 당국자가 그렇진 않는다. 그러면서 며칠 내에 해결될 걸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물밑 접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그 국제에너지기구 집계를 보면요, 지난 5월 기준인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한 1,000만 배럴 정도, 네. 한 10% 정도 됐죠, 세계 수요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약간의 그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이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이제 12월부터 금수를 하지 않습니까, 원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부지런히 사는 것 같습니다. 사재기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어제 블룸버그 집계를 이용해서 전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여기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닌데 네네. 부지런히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 5일까지 한 주간 그 사들인 물량이 러시아 원유 물량이 7주 사이에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우랄유를 공급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지난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트해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원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튀르키예도 지금 뭐 6주 사이 최고치를 받았는데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집계한 걸 보니까요. 지난 5일까지 한 주간 유럽에 온 그 러시아 원유가 하루 평균 한 138만 배럴 정도. 이게 전쟁 전에 한 185만 배럴이니까 그때 비해서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난리 나는 거네요. 여기는 뭐. 그렇죠. 예, 원유 미리 확보하려고. 그리고 또 뭐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유 세탁. 그렇죠. 예,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운반선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 항구에서 다른 나라 원유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세탁해서 이렇게 공급한다. 그러니까 뭐 틈새는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미국이 이걸 전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래 많이 해봐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우전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이 지금 뭐 원유 생산량이 하루 1,100만 배럴을 넘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은 더 많은 걸로. 그래서 압도적 1위가 된다. 뭐 이런 또
전망치도 미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유국 중에 이제 생산량이 1위가 되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예. 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도 지금 막 유럽 시장 뚫으려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원유 공급 시장도 우리가 장악한다는 식의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많네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말까지 또 러시아 원유를 확 이렇게 사주면 그동안 또 러시아에는 그만큼의 또 자금이 또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유럽은 뭐 네.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겨울에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지금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되니까. 또 어쩔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예. 뭐 자기라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 뭐 사재기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거보다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안 돼 갖고는 그렇죠. 아예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네. 겁니다. 예. 최소한 이 원유 수급 문제 때문이라도 유럽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유럽이 마냥 손먹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참 유럽은 에너지가 아쉽고 그 러시아는 이제 그 규제 때문에 이제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자들이 아쉽고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아쉬운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참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인플레 그 감축 법안이 이제 나왔잖아요. 인플레를 이제 낮추는 법안의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그린 관련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 인플레 고통 감축 법안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어떤 영향들이 또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다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워낙 그 범위가 크고 장기적인 법안이라서 네네. 이제 그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미국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 부분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구매 차종에 따라서 일정 기간 최대 한 $7,500 정도의 세액 공제를 주는데 조건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우려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려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하고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짐작하시겠죠, 중국.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배터리 공제 이제 회사가 그 CATL. 링더스다이인데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려국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비우려국에 또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하고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고 해도 일정 수준을 지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되고 생산돼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배터리하고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걸로 채워라. 그러면서 2023년부터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지고선 이제 80%까지 가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광물. 사실 거기 들어가는 이제 핵심 요소 비중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현기차를 많이 우리하고 좀 관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는 게 그 기후 관련된 거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네. 최소한 15%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기후 관련된 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한다는 얘기죠. 이제 투자를 그렇죠. 하거나 네. 무슨 뭐 지금 얘기했죠. 네. 세액 공제를 하거나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사는 사람들한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으면 안 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계 오더라도 미국에서 뭐 50% 이상 뭐 안 만들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요것도 하면서 중국도 좀 정리하고 그 미국 배터리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배터리가 익숙합니다. 그 미국 그 배터리 산업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메이크 인 뭐 메이드 인 메이크 USA, 뭐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이런 의지가 담긴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한국 기업한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다. 네. 자, 투자를 아시다시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지난 5월에 그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빨라야 2025년 완공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공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외국 기업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도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터리하고 핵심 광물 요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의지가 워낙 강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하원에서 이제 하는데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니까 통과는 뭐 무난하니까 말이죠. 이게 어저께 우리 뉴스에서도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춰보겠다는 액트지만 지금 경제 그 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이게 사실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예. 거기서 이미 생겨버리는데 그 금액보다 돌려주는 금액은 당연히 작기 때문에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는 뭐 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봤는데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상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사용하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런 게 보이기도 하네요. 제가 너무 음모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 미국 언론들도 그런 식의 분석을 합니다. 네. 그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그 선거 큰 건 중에 하나로다가 이제 카드를 확보를 해서 네. 그런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업 법인세는 어쨌든 올리면 바로 올라가고 예, 그러는데 세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네.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효과는 기후에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게 좀 장기적인 10년 계획이니까. 네.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법안인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인플레이션 리덕션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과연 그렇죠. 시간이 그리고 조금 그런 게 이게 충분할까요?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금액이 아니에요. 네. 우리 돈으로 뭐 500, 뭐 예. 60조인가. 예, 뭐 굉장한 돈이기 엄청난 때문에. 돈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배터리 같은 부분도 참 이런 부분은 약간 저희도 갸우뚱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뭐 중국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워낙에 비율이 높으니까 좀 이 업계에서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좀 봐야 될 네, 것 부분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하고 중국 외교부하고 뭐 막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박진 외교장관이 칭다오에서 어제 이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예상대로 사드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포 그 반도체 동맹 우리 들어가는 문제 이게 뭐 결정적으로 뭐 여기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직까지 무슨 뭐 여기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거 없고 이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이제 언론에 전하는 식으로 돼서 좀 일부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외교 당국자 얘기는요. 두 사람이 사드에 관해서 양쪽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견해차를 뭐 이렇게 뭐 절충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입장이라는 걸 서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당국자 얘기는 그럼에도 이 사드 문제가 두 나라의 어떤 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그 장관이 확실하게 공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인정은 하되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저희를 받지 맙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사드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지는 말자. 조금 낮은 레벨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궁금한데요. 네. 이 황구시보가 어제 사설에서 네. 이 황구시보는 이제 중국 지도부의 네. 의중을 드러낸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데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에 박으려는 그 박아 넣으려는 쇠기다. 그래서 한국이 친구가 건네준 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친구라는 게 이제 미국 얘기였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그 브리핑하면서 새 관리가 옛장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새 관리라는 건 이제 우리 윤석열 네. 정부일 거고 옛장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이제 합의된 이른바 사드 3불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몰라라 이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말이 어렵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반도체 동맹 부분에 대해서 박 장관이 이제 왕이 부장한테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외교 당국자 얘기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왕 부장도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한국 쪽, 우리 쪽 설명을 경청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쪽 얘기입니다. 우리 쪽 얘기인데 그리고 또 뭐 이제 공급망 양쪽 회의가 지금도 이렇게 접촉 채널을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합시다 해서 중국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예전하고 어떤 거냐에 네, 대해서 이제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 박 장관 얘기인데요. 화의부동 정신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화의부동. 이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자성어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구동존이었거든요.
일치는 추구하되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놔두자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각자 가는 길에 대한 어떤 그 각자 입장을 더 좀 강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 부동존이보다는 화이 부동이 우리 입장을 더 강하게 한 거다.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마디로 같아지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억지로 같음을 추구하지 말고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합시다 하는 쪽으로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왕의 외교부장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 같다는 건데 이제 중국 외교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좀 봐야겠죠. 아직 안 낸 거고 앞으로 낼 예정인가요? 지금까지는 뭐 중국 언론 보도는 있는데 네. 중국이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매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을 좀 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교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오늘쯤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시청자 채팅창 보니까 김상수님께서 사드는 예전 일 아닙니까? 왜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사실 사드가 뭐 전에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더 도입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드를 좀 더 늘리고 싶은 이런 거죠. 지금 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사드가 임시 작전 배치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거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중국이 이제 바짝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거를 견제하는 그런 것 같고 여기 대해서 이제 박신 외교장관도 크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식의 이게 우리 국익을 의식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중국이 지금 상당히 견제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중국에서 사드라는 거는 군사 전략상의 안보 위협도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이제 관계가 좀 더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 이런 힘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그 사드라는 게 북한을 견제하는 거지 뭐 중국 아니라고 얘기인데 중국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런 얘기하고 이제 사드 레이더 부분에서도 시비를 했고 하니까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의 충분히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절충 일단 좀 MMO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NCND 뭐 이런 식의 항상 뭐 확인도 뭐 시인도 확인도 안 한다는 뭐 부인도 안 한다는 뭐 그런 묘한 애매한 그런 상태로 현상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럼 국내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많이 굉장히 애를 먹었죠. 사실 겁을 먹는 거죠. 이 칩4도 지금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중국이 진짜 악의적으로 괴롭히면 우리는 충분히 괴롭혀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짤막하게 또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국제 정세상에 서방 국가들을 좀 견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랑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오커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을 이제 IAEA에서 뭐 좀 감시를 좀 받으라고 이런 나라들도 핵무기 위협 없게 당신들도 좀 받으라 이런 식으로 또 중국에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커스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 동맹체 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호주에 미국이 사실은 영국 외에는 안 줬었는데 그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준다. 미국은 이제 핵 전력이 아니고 핵 추진력을 준다는 이제 추진 기술을 준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중국이 대만 펠로시 방문 이후에 오커스 문제를 좀 시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유엔 주재 중국 군축대사가 그저께 오커스가 이제 이들 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특별 감시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오커스를 감시하는 특별 감시위원회.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지금 이제 핵 NPT 검토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냉전 사고에 아직도 빠져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꾸 핵무기 경쟁 갈등을 늘린다. 그런 또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적 사고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중국이 절대로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는다면 아주 철저하게 반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견제를 했는데요.
지금 오커스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하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나오는 게 미국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펠로시 방문 이후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뭐 이런 제스처일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대만 봉쇄 훈련도 일단 지난 그 일요일로 중단을 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뭐 계속한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거의 뭐 일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대만을 이렇게 딱 압박하는 걸로 해서 더 이렇게 전방위로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도 예, 상 기자님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 뉴스 한번 가장 빠르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